저는 운이 좋아서 좋은 교수들을 만났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원생의 인생이라는 게 무슨 랜덤 박스 뽑는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학교를 학부 때부터 좀 몇 년 다니신 거예요? 되게 슬픈 질문. 제가 아마 제일 오래됐을 것 같은데 한번 경합해 볼까요? 5년에 지금 4년이면 14년 됐습니다. 저는 04학번이니까 학부가 수료 상태도 포함하면 어쨌든 한 학교에 지금 15년째 있는 거네요. 아, 좋네요. 저는 12년째입니다. 제가 제일 저 10년이요. 기본 10년이네요. 기본 10년. 다른 과 교수님 연구실에 이제 그 방돌이가 아니라 그 수업 조교로 들어갈 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큰 유혹이었던 게 거기 들어가면 그 교수님 연구실 안에 이렇게 컴퓨터 한 대랑 책상 한 대를 제가 쓸 수 있게 해준다고.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완전 좋았죠. 근데 이게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강의 교재도 내가 만들고 애들이 뭐 게시판에 수업 내용 질문 같은 거 하면은 그것도 내가 답 달아주고 또 시험 문제도 내가 내고 채점도 내가 하고 이렇게 됐어요. 이건 이제 올바른 방식은 아니죠. 사실 수업 조교한테 일을 시키는. 나중에는 그 학부생들 중에 마지막 시험지에 이렇게 가끔 편지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교수님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조교 선생님 죄송합니다로 이제 시작하는 편지를 써서 준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그때는 뭐 거의 제가 교수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수업 조교 일을 했었죠. 그 정도면 거의 고스트라이터. 그치. 네. 막 왜 중세시대 장인들 보면 그게 자기 작품으로는 못 남으니까 뭐 이렇게 성당 같은 거 만들 때 막 기둥에다 자기 사인 넣어놓고 이런다 그러잖아요. 저도 교재 만들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예시로 든다거나 그런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저는 그때 6개월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진짜 적은데.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원래 학교에서 의도한 거는 이제 채점 보조 정도만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건데 저가 같이 일했던 교수님은 그 이상의 많은 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떻게 보면 회사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실 랩에서 그냥 있는 걸 출근했다 퇴근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퇴근 못 하시는 랩도 많지 않나요? 교수 혼자만의 문화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교수가 그렇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교수가 꼭 남아있으라 강제를 안 해도 선배들에 의해서 남아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 거죠 사실. 제일 흔하게 있는 사적인 노동 착취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이제 교수님 연구실 방청소. 치우거나 아니면 뭐 책을 좀 옮기거나 아니면 연구실 이사를 간다든가 할 때 저희가 보통 많이 이제 학생들이 동원이 되죠. 그런 거를 뭐 이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은 그걸 뭐 업자를 불러서 이렇게 일을 벌리냐, 그냥 뭐 너네 시간 되는 애들 몇 명 와서 책 좀 정리 좀 하고 짐 좀 치우고 하면 되지. 그리고 이제 그때의 보수는 선생님이 버리는 책. 아니면 짜장면 한 그릇. 뭐 밥은 뭐 사주시더라고요. 뭐 짜장면 한 그릇 정도는 사주시는데 그거 외에 추가로 이제 나오는 그런 사례가 뉴스에 좀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교수님 스스로 조심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잡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게 그런 걸로 해당이 되나 하면서 그냥 하는 사람도 애매하고 시키는 사람도 애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이제 별 보는 거나 아니면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로켓 같은 거 좋아해서 이런 전공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이제 대학원에 간다는 걸 생각을 목표로 하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었고, 저는 학부생 때부터 한국사학과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국정화 국사 세대여서 그 국사를 배우다 보면 아무래도 이 민족 뽕이 차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한남국기. 네, 그렇죠. 저한테 이제 너 전공이 뭐니? 그러면 이제 저희는 주로 대통령 이름으로 시기구분을 하는데 제 전공은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꼬마 때부터 책 읽고 그러는 거를 좋아했고 학부는 국어 국문학과를 진학을 해서 조금 더 실질적인 인간의 삶과 뭐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을 좀 분석하고 비평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문화 비평을 배우는 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학부는 영문과를 나왔는데요.
그 서양 문학보다는 동양학 쪽에서 조금 더 제 역량을 펼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국어국문학 분과에서 한문학을 하면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해서 네, 네, 그렇죠. 한국사학과도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연구비 풀링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이제 많이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대학원생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따로 현금으로 받든가 아니면 교수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아니면 교수 통장으로 하면 걸리니까 다른 대학원생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이제 인건비를 다시 회수하는 건데요. 이게 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실의 운영을 위해서 연구비로 편법이지만 그 좀 원활한 연구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진짜로 말 그대로 횡령이 있죠. 실제로 작년에 저희 국문과에서 사실 좀 성추행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해당 교수님이 인건비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빼돌리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그거는 어느 지역 지방에 내려가서 그 지방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뭐 어떤 뭐 민요라든가 그런 걸 채집해오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직접 가는 대학원생들한테 출장비가 나와요. 출장비를 다 거둔 다음에 최소한의 비용만 쓰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를 타고 갈 수 있는 비용이 나왔는데 이 학생들을 가장 싼 버스를 타고 가고 식비도 제대로 주지 않고 숙박도 굉장히 1인당 5만 원 미만의 숙소에서만 자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은 교수가 좀 사적으로 썼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검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제 지도 교수님은 정말 인품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대학원과 교수 사이의 문제가 뭐냐면 이 교수가 권력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걸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적으로 이 교수님의 인품에 달려있는 거예요. 좀 그거는 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공계에서는 예산 자체도 교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인품이 좋으면 돈을 많이 받고 인품이 안 좋으면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체불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근로에 의한 이제 노동에 의한 임금이 아니니까 체불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항의할 방법도 없고 노동청에 갈 수 없죠. 없죠. 노동자가. 일단 노동이 아니니까. 저도 이게 영상을 찍고 있어서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라 저희 지도 교수님 좋은 분입니다. 사실 나도 얘기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이게 저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고 축복이지만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대학원 사회 혹은 학계라는 거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좋은 교수들을 만났지만 누군가는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학원생의 인생이라는 게 무슨 랜덤 박스 뽑는 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교수 선택하느냐에 따라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인터뷰 자리가 엄청 상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나오신 4명이 다 저희 지도 교수님은 인품이 참 훌륭하시지만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교수들을 만난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놓고 이러한 사실 절대 못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 자체가 이 대한민국에서 교수가 가지는 그 힘,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교수 한 명 한 명이 사실은 다 저희는 연구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실 안에서 그 교수는 이제 가장 우두머리인 거고 이거를 외부에서 터치를 못하는 거죠. 지도교수 밑에 있는 제자들한테 자기의 보스, 최종 보스는 결국 자기 지도교수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거스르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고 그 교수님들 중에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정말 좋은 사람인데 자기 지도 학생들한테만 나쁜 사람이세요. 있을 수밖에 없죠. 좋아하는 교수님들이 네, 많아요. 네. 학부생들한테는 교수님들이 언제나 참 인자하고 좋으시지만 대학원생한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학부생들은 대체로 좀 소비자로 대하시고 그 대학원생들은 부하 직원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노비지 노비. 항상 멀리서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이던 어떤 것에도 이렇게 현미경을 들이대 보면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교수의 진면목을 알고 싶으면 그 지도 제자들한테 물어보면 저도 처음 김박사대시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들어가 봤죠. 우리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검색해 봤더니 아예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나. 교수님들이 요즘 김박사넷에서 자기 이름 검색하는 게 취미라던데. 그걸 왜 만들어드려요?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교수를 견제할 수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대안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전부 다 예를 들자면 어떤 특정 교수님의 지도 학생의 수, 그리고 그 지도 학생이 학위를 따기까지의 기간, 중도 탈락률, 취업률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하면 대학원 외부 그게 모든 걸 보여주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외부에서 대학원을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김박사넷에 올라오는 리플 같은 것들을 그 댓글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대요. 요청하면. 근데 그 대학원생을 시켜서 그거를 계속 블라인드 처리하고 있는 교수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조차 대학원생을 시켜. 언제나 뭐 빠져나갈 국민은 뭐 무궁무진하니까요.